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의 최은하 대표를 모시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은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7월에 민간 고용이 33만여 명에 그쳐서 월스트리트 예상에 반토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연방노동부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일단 상당히 좋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변경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연준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연준의 이제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게 간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일찍 저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긴축 내지는 부양책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강경파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 시장이 계속 그 저조하면 그만큼 입장이 좀 약화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건파, 소위 말해서 그 현재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 현상이고, 아직은 경제가 튼튼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계속 주장하는 게 이 고용 시장이 그렇게 확실하게 안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온건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게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을 더 강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33만 명의 숫자는 이제 그 저희가 고용 지표를 볼 때 크게 두 그 지표가 있어요. 하나가 민간 기업인데 그 ADP라고 그 이제 소위 어떤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해 주는 사설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달 발표하는 ADP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부가 발표하는 이제 내일 발표되죠.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노동부의 그 공식 정부의 발표가 있는데 이 두 자료가 항상 그 좀 이렇게 혼선을 빚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경우보다는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 ADP의 자료만 가지고만 이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ADP가 적게 나와도 노동부의 자료가 좋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반대로 ADP가 그 좋게 나와도 노동부의 자료가 나쁘게 나올 수 있고 근데 이런 건데 지금 그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연준이나 일반 고용 전문가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지금의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어떤 경기 침체적인 현상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용을 찾겠다는 사람을 일할 사람을 찾겠다는 광고가 매달 지금 900만 명이 넘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실업 현장에서 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 있는 실업자 숫자가 지금 900만 명이 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현재 일을 할 사람은 900만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일을 할 사람을 찾는 회사가 900만 명이라 그러면은 사실 고용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용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뭐로 보냐면은 이런 경기 침체 요인이 아니고 팬데믹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영향은 뭐냐면 지금 학교가 아직 다 등교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어린 그 학생들을 가진 그런 부모들 중에 특히 이제 엄마들이 더 많겠죠.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이 애를 집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직장에 돌아가지 못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서비스가 많은 그런 직장을 다니던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거기 나갔다가 또 감염될까봐 걱정돼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실업수당이 특별히 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벌이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많다. 이것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어떤 그 팬데믹 관계되는 팬데믹의 우려와 또 한 가지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행동 제한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연방에서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주는 이런 실업수당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의 900만 명의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만 명에 해당하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안 가는 현상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그것이 지금 경제 침체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건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강경파들은
물가가 빨리 오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부양책을 축소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공건파는 그렇지 않다. 이 고용시장이 경기 침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아직도 이러한 그 다른 마찰적 요인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 숫자가 적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주신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큰 흐름을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고용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부양책을 줄여야 되는 생각을 할 만큼의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가계부채 관련한 질문인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미국의 올 2분기 가계부채가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미국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앞으로 경제 회복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채 수준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 부채가 늘어나요.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빚내서라도 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역설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빚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져요. 네. 네. 그러니까 빚내서 집을 사고 빚내서 자동차를 사고 빚내서 뭐 가전제품을 사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경기가 더 좋아지는 거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빚과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것과 경기는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라는 것이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시장은 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피부로 바로 느끼는 게 뭡니까? 워낙 살 집이 없다.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 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주택값이 오르니까. 네. 근데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값이 오르니까 이거 하루라도 빨리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또 그런 불안감도 있는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에는 물론 수요 공급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수요를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주택 융자가 쉽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가계 부채가 주택 융자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의 주택 시장의 호황을 반영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가계 부채가 주택 융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주택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볼 때는 지금 현재의 가계 부채가 몰기지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봐서는 좋은 그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위험하냐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이러한 호경기가 나중에 꺾여서 불경기로 바뀌었을 때에 빚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이 빚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저희가 가장 크게 겪었던 게 이제 2008년 그때 우리 금융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샀다가 빚내서 샀다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런 금융위기까지 나왔던 이제 사례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그 우려는 뭐 당연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2006년, 2005년 그때 막 집을 사재기 할 때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의 그 주택 융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융자 하시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중간에 차라리 집을 안 사고 말지 하신 분들이 나올 정도로 주택 융자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05년, 2006년 이때는 그야말로 서류만 집어넣으면 융자가 나오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 융자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그냥 서류만 내면은 융자가 됐던 그런 아주 심사 기준이 뭐 거의 풀려버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올라갔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때의 주택 융자는 다운 페이먼이 없는 분들한테도 많이 해줬었어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흐름에는
다운페이가 없는 분, 그 다음에 신용 그 점수가 낮은 분, 이런 분들도 다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뭐 다운페이가 20% 정도 가지고도 융자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보통 25%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2005년, 6년 그 주택 융자가 급격히 늘어난 시절에 그 당시와는 지금 그 이제 주택 융자가 다르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난 몰기지 쪽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당시에는 집만 사놓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자고 나면 뭐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뭐 은퇴 자금도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집만 어떻게든 사놓으면 뭐 은퇴할 때쯤 되면은 내 집값이 지금보다 2배, 3배가 돼서 돈이 생기는데 뭐하러 지금부터 저축을 하느냐 이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집을 사자마자부터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아주 많았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소위 그 아주 농담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집이 마치 ATM 기계 같은 생각을 갖게 했다. 그래서 집만 사놓으면 그 홈 에퀴티 라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서 뭐 여행도 가고 뭐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2005년, 6년, 7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에 충분한 그 저축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때만큼의 그런 그 과소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제 금융 위기의 교훈을 받아서 그 행동적인 변화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팬데믹 기간에 부양안으로 인해서 가계가 돈이 좀 많아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 그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그때보다 좋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2005년, 6년, 7년 금융위기 전의 상황과 크게 비교하면은 대출 심사가 그때보다 훨씬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그렇지만 개인들도 그만큼 조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의 그 재정 건전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의 가계부채가 올라간 것으로 인해서 큰 위험 요소는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인들이 집을 많이 사가지고 몰기지가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는 그 개인의 재정 상태와 비교해 보면 충분히 그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면에서는 그때보다는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뭐 전체 예금의 절반 정도가 초상의 1% 이 부자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저축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중산층과 또 서민들이 결국 빚으로 살아가거나 하루살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고 또 소비 여력마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소비가 핵심인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은 재밌는 게요.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못 산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이제 저희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가끔씩 통계기관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면 중산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위를 쳐다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초상위 1% 부자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에만 재산이 늘어난 게 거의 23%가 늘어났다라는 이제 그 최근에 통계가 나왔고, 최하위 20%는 그 사이에 2.5%만 늘었다라는 그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최하위 20%가 아니고 나머지 한 80%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도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분들의 재산도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초상위 1%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굉장히 가난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의 재산도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 여력이 없다라고까지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될 것 같고,
이제 상위 부자들이 뭐 재산이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팬데믹 기간에 돈은 많이 풀렸는데 사실 소비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한이 있었으니까, 경제 활동의 제한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품 소비만 일어나고 서비스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많은 분들이 강제 저축을 하게 된 거예요. 소비를 못 하게 되면서. 그런 속에서 그 돈들이 어디로 갔다라고 보냐면 결국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갔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과 주식을 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벌 분들은 부동산과 주식의 보유량이 많은 분들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초상위 1% 분들은 그 나머지 99%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보유량이 천문학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부의 그 어떤 증가가 집중된다는 것은 저희가 팬데믹 때 부양안이 나오면서부터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일이고, 이제 이것이 나오니까 좀 약간 경악하는 현상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80%, 그러니까 최하위 20%는 그 거의 소득이 안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재산도 안 늘고, 네. 나머지 80%도 그 전에 비하면은 소득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늘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경제가 다시 재개방되면서 소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초상위 1%가 많이 늘어났고 최하위 20%가 덜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소비 불균형이 온다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빈부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 저희들이 좀 초점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오늘 얘기하기는 좀 주제가 너무 방대하니까 다른 기회 있을 때 하기라고. 빈부격차의 문제는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졌다. 그러나 소비 면에 있어서는 중산층과 중하위층, 그다음에 상위층들은 다들 골고루 많이 소비 저력이 생겼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연방증권거래위원장이요, 이틀 전에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건 뭐 요즘 서부 시대 같은 무법천지다 이러면서 강력한 규제를 예고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주식 시장에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갠슬러 의장은 상당히 강경파죠. 원래부터 규제를 좋아하는 분이고, 또 이런 것을 가만히 놔두기가 힘든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좋은 얘기예요. 지금 그 비트코인 같은 그런, 이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폭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하는 것은 뭐, 어떤 면인데, 제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죠.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주식 증권거래소라든지 연준이라든지 이쪽에서 아직 제대로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네.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서로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규제해서 중국이 그 비트코인 시장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없어지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비트코인은 중국이 막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허가를 내준 거래소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아닌 다른 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지고 하는 부분은 나타날 거고, 이렇다.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고,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가상화폐를 규제할 만큼 지금 규제하는 당국이 그만큼의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를 아직은 충분히 못한 상태예요.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규제를 할 것인지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궁금해요. 뭐 거래소에 양성화시켜주고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등록을 하고 안 하면은 뭐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들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뭘 규제할 거면, 어떻게 규제할 거면, 규제의 방향의 결과가 뭐가 될 건지를 아직도 다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건 어렵고, 그럼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떨 거냐. 주식시장은 이미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변동폭은
몇 차례 겪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위험이 감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식시장이 그것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정부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르고 아무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시장이다. 그래서 규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고, 겐슬러 의장 같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의 한 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